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뉴스들이 팍팍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당정 협의회 발언까지 나와서 교육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이 맞다, 이주호 총리가 뭐라고 했다, 뭐 이주호 총리가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킬러 문항은 없다, 그리고 뭐 자사고 외고 뭐 이건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쉬운 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총체적 혼란 상황인지 아니면 급진적 개혁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기나 방식이 좀 부적절하죠. 네. 지금 수능이 한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근데 수능 5개월 남기고서 대통령이 저렇게 수능 출제 방향 난이도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일선 현장에서 혼란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부수된 행동을 보면 관련된 담당자를 좀 경질했어요. 그렇죠. 그 담당 기획관을. 네. 그런데다 장관한테 경고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단지 그냥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아니다. 그러면 올해 이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냐, 올해. 네. 5개월 남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 난이도는 매년 말이 많은 그렇죠.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움은 쉬운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계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만은 많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고, 그 이른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고심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누구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한마디로 이게 개선이 될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시기 방식 뭐 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른바 수능의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변별력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지금의 수능의 난이도라는 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변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너무 지문도 길고 어렵고요. 일선 교사들이 보더라도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하게 사실은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준일 기자님은 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기 3명 중에 네. 2명이 지금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 수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굉장히 기이하다. 박원석 의원 학부모 출신 자제분 대학 보내지 않았어요? 보냈죠. 예, 굉장히 기이하다, 그 기괴하다, 그 대통령실 표현으로. 김준일 기자보다는 좀 더 많이 알 거예요. 진짜 저는 수능자 몰라서 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수능자 몰라서 물어봐요 맨날. 저희 20대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있어서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너무 한참 전 일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고 네. 당장 지금 이거를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조정을 하겠다? 네, 9월부터. 네, 아니 9월부터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너무 많은 큰 혼란이고, 사실은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게 되는 데는 난이도 문제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불안감, 불확실성. 네. 이게 공포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이죠. 이게 네. 이렇게 제도가 변하면은 여러분 애들 다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지금까지 네. 준비했던 못했던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마케팅. 이게 지금 누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좀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판단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맥락들이 네. 이게 정말로 교육의 문제인가, 이게 정치 암투의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 암투요? 네. 아,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방금은 김준일 기자님의 개인 의견이었고 KBS와는 전혀 무관한 의견.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대선 공약이다,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하는 거고, 내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달 전에도 뭐 얘기했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뭐랄까 메시지가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분노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네. 잘 이행이 안 되고 더디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뭐 경질 감사 이렇게까지 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네. 사실은 국정 운영의 많은 그 현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국정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만기칠람 검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경험칙을 가지고서 네. 오늘 심지어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국 딸 입시 비리 수사까지 해서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칙, 수사의 경험칙을 가지고서 이 복잡한 국정의 현안들 또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이런 국정의 현안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옳고 그름으로 이거는 이제 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정을 하려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카르텔 얘기가 나왔어요. 사교육 카르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6월 달 그 모의 평가 네.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안 한 걸 네. 사교육 카르텔의 단적인 증거로 삼아서 네. 이 그 보직 담당자를 경질할 수 있나요? 또 그 만약에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그러면 좀 축소될까요?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정말 풀기 어려운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실제 사교육이 과열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보다 네.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가 경쟁이 격화된 사회고 그 경쟁 격화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너도 몰려가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예측 특히 가능성이 이제 중요하다. 예, 교육 같은 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서 정혜진 님이 대치동에 사는 재수생 맘입니다. 수능 시험 쉬워진다더니 아이들 대부분 반수할 의향이 있고 이렇게 아마 N수생 대거 생겨서 대학 재정에도 문제 생기고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별 논술이나 면접 준비까지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게 또 맞는 게 저는 97년도 수능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능으로 지금도 나무 위키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0001학번이 굉장히 물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수란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재수라는 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수능이 되니까 1학기까지 열심히 술 먹고 잘 놀다가 여름방학 때 잠깐 반수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쉬운 수능에 가져주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 동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과도한 교육력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맥락이 있지만은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월평균 소득은 563만 원이거든요. 2021년 중소기업은 266만 원,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70.6%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대기업을 가고 정규직에 가는 거는 좋은 대학 뭐 가니까 이게 완전히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혁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 격차를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의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 단기 플랜과 장기 플랜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손에 안 대고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조금 급발진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난이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제가 권력 암투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올해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개편을 했는데 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인재 정책실을 10년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여기에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주호 장관이 차관했을 때 생겼던 조직을 다시 부활시킨 거네요. 맞아요. 네. 인재 정책실. 그래서 인재 정책 기획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질된 분이 이분이에요. 인재 정책 기획관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핵심이라고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네. 인재 정책 기획관이 뭐 하는 거냐면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 기획.
타부처 민간 협력 인재 양성 정책 기획, 네. 학술 연구 대학원 지원, 네. 그리고 대입제도 혁신. 마지막에 네. 대입제도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는 당장의 난이도 조절을 하라고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대입제도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경질된 이 인재정책기획관 이분이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라서 지금 쳐낸 거다라는 게 이 교육계 관가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평가원 감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평가원장이 이규민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거든요. 네. 작년 2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알바끼 인사다. 예,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류가 지금 현 정부에 있고 이쪽에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근데 그게 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이쪽 공무원 쪽에서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갑자기 국장의 경지를 해?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주호 부총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비문학 지문에 그 난이도까지 거론해서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네. 하나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히어로 네. 영웅주의가 대통령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사실은 모든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 업무보고 때 지시사항을 모든 장관이 다 그렇게 브리핑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적당히 거르거나 네. 적당히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 형식으로 이제 부처에만 전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주호 장관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되게 맥락이 뜬금없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평가원 감사를 들어간다. 네. 지금 당장에 이제 7월 달부터 올해 수능 평가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수들 네.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아. 왜? 아니 들어가서 수능 어려우면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직권남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통위에서 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네.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 그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교수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아니 평가를 양심에 따라서 한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행정처분할 수 있어도 교수를 구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출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작년부터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맞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는 조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와 이전은 달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인데 오늘 나름 핫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준비된 원고 플러스 알파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던졌는데 요 폭탄, 작은 폭탄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박 의원님부터. 느낌이 약간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시지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뭐 이 방탄 논란이 네. 뭐 이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국회로 왔던 체포동의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네. 또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도 다 부결이 됐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하고 방탄국회 만들었다 이런 네. 비판이 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놓겠다. 뭐 다행이죠. 만시지탄이지만.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쭉 이렇게 겪으면서 평가를 해보건데 이 정도면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다. 적어도 구속은 안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런 판단이 확실히 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검찰 수사가 요란한데 지지부진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막혀 있다. 네, 그럼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외에 이재명 대표 혐의를 둘러싼 수사도 마찬가지고 돈봉투 수사도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요란한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속도도 못 나고 있고 네.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론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본인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나가겠다가 아니고 네.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원래 공약이에요. 네. 근데 그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해라. 본인의 의지만 밝힐 게 아니고 네. 덧붙여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슷한데요. 네. 뭐 만시지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냥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기 희생, 자기가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최소한 본인이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영장 실시 심사 받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안 되고 돌아오면은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증하는 일종의 증거로서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이 더 쓰는 거거든요. 네.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 정치 원로들도 조언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인태 고문이 그러셨죠. 유인태 고문도 그러셨고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네. 원로십니까? 저는 원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용이 안 됐을 뿐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민주당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특히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돈과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럼 판사들은 못 믿는 거냐 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이게 이제 거대한 음모론이에요. 그러면은 검사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그럼 민주당이 믿는 거는 뭐 강성 지지층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먼저 의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혁신위원장 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이 대표 그럼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럼 나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역으로 이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곤궁함이나 어떤 논리적 빈약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은 되는 거는 분명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하겠냐? 이제 혁신위원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민주당 혁신위의 미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하고 혁신위가 다른 게 비대위는 그야말로 이제 그 비상체제에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 혁신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당 지도부가 있는 전제위의 혁신위는 권한도 제한적이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혁신안이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죠. 과거에 네. 김상곤 혁신위 때도 몇 가지 이제 정치개혁안을 내놨고 그 중에 당시에 굉장히 좀 그 높게 평가받았던 게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하면 공천을 안 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거 안 지켜졌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또 분당이 됐어요. 김상곤 혁신위 이후에 그 총선을 앞두고서 네.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분당이 그랬죠. 됐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시 이제 두 개로 그래서 갈라섰죠. 그게 과연 이제 성공한 혁신 아니냐에 대해서 뭐 평가가 반반이에요. 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맡게 된 임무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의 뭐 도덕성 그다음에 너무 강경한 이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팬덤 정치 또 리더십 리스크 그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권한을 위임한 혁신위원장이 네. 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당내에 굉장히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권 밖에 계시던 분이 전권을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 그분이 어떤 안을 내놓고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다. 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뭐 초반에 좀 말실수도 있곤 한데 네. 그건 뭐 저는 실언이라고 보고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느냐 이걸 보면 대충 혁신이 앞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실언이라 하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약간 뭐 애매하다는 얘기였던가요? 뭐 그런 조금은 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다수의 의견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김준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 실패입니까? 실패할 겁니까? 아니 그게 일단은 그게 실언인가요? 저는 실언이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봉투 살포 의혹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에는 아니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 같은데? 녹취록이 있고 네. 엄청 많잖아요. 증거가 그렇죠. 뭐 차고 넘치잖아요. 네. 한동훈 뭐 어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거가 자체가 이를테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작이다. 조작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말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이 혁신위원장에 있는 게 맞나요?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의 이런 조금 뭐라고 했더라 무리한 수사들 그리고 뭐 때도 안 가리고 이거저거 다치고 뭐 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하지만은 증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나요 검찰이? 그렇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혁신위원장을 하면 이미 시작부터 크게 흠이 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두고두고 좀 많이 이분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네. 혁신위원이 누가 들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 혁신위가 좌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혁신위가 네. 이제 친명 비명계 갈등의 핵심된 아젠다를 갖고 왔을 때 그게 어떤 충돌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지금 대의원제 가지고 엄청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적폐다. 이것 때문에 결국 돈봉투 사건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봉투 준 사람이 문제지. 만약 주고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영남이랑 호남이 당원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에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대의원제를 둬가지고 영남의 그 적은 표수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활동하는 사람들 지지 보족해야 되는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앞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을 왜 실언이라고 보냐면 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그렇게 투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투박하게. 그게 아니고 이게 조작이다. 네. 설마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서 네. 뭐 그분이 최적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반대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소유자는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표현이 좀 서툴렀던 거죠. 거칠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언이라고 봤던 거고. 근데 이제 혁신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게 네. 결국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성 이런 것들은 약화시키고 네. 이른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게 이른바 친명계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그렇죠. 뭐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최고위원들의 생각인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비명계에서는 그보다 이제 이 내로남불 정치, 네. 팬덤 정치,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리더십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완전히 상반된 지금 해법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다른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혁신위원장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그 가운데 뭐 어느 한쪽을 손들어 줄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는 순간에 이게 이제 뭐 혁신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걸 적당히 절충해서 간다 그래서 그게 혁신이 될 리도 없고 결국 자기만의 컨텐츠가 뭐냐 네. 이걸 것 같아요. 네.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담보해 줄 혁신위원들을 누구로 아마 내부에선 찾기 어려울 거고 네. 외부에서 누구로 선임하느냐 이건 이제 평소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뭐 영향력이나 정치력의 범위겠죠.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아젠가 내부에 있는데 굉장히 내부자적인 시선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대의원제 민주당 대의원제 저는 없앨 수도 있고 존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대의원제 없애면은 민주당이 혁신한 걸로 보일까요? 네. 그거는 자기들 리그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부의 온정주의를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없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기득권 아니면 민주당의 기득권 이런 것들 아니면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정말로 혁신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 선을 그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 우선순위가 있다. 이전 정도의 근데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거는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휘둘릴 것 같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핵심 아젠다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으면 뭘로 잡을 거냐. 거기서 능력이 판가름이 날 텐데 두 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표가 이렇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21대에서는 내려놔라. 라는 권고한 정도는 혁신위원장이 편하게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다시 이제 또 올라오면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동일지역구 3선 금지 조항을 미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부 세대 교체 싸움으로 볼 거냐 정치 개혁으로까지 볼 거냐 국민 눈높이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장경태 혁신위 같은 데서 보여준 거는 그 다음이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을 네, 그걸 제가 알면 혁신위원장을 했겠죠. 네, 물론 뭐 지지정당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앞으로 김은경 호가 어떻게 순항할지 혹은 좌초할지 계속 좀 지켜보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은 아닌데 주말에 조금 더 뜨거워진 게
대본에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조국 장관 출마설 관련해 가지고 다시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지원 원장은 뭐 조국 신당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고 전용기 의원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홍익표 의원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야기들이 다른데 조국 장관 출마 본인 말고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민주당 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수의 의견은 어쨌든 총선에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아. 부담이 된다.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 것 네. 같아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좀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는 네.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네. 어쨌든 출마를 하거나 네.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도 무소속이다. 혹은 하여튼 민주당으로는 공천 주는 거는 힘들다. 아마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공천이 이슈가 되는 순간 네. 당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그렇죠. 네, 경랑의 흘러갈 분열로 빠질 거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은 선택이죠. 네. 조국의 강에 다시 뛰어드는 거고 네. 국민의힘이 좋아할 선택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이라고 뭐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네. 민주당에 공천받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아예 민주당 밖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출마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비례신당 얘기입니다. 아. 또 선거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네. 지난번 선거 때까지 드리워졌던 그 연동형 50% 캡 네. 이게 벗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있죠. 네. 그럼 양당은 이제 비례 의석을 거의 많이 못 가질 거고 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당들 간의 비례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아, 그럼 조국발 열린민주당 시즌 2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 그러니까 짠만 민주당을 만들어서 네. 그 진입하겠다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광주 출마설까지 얹으셨는데 호남 출마를 얹었죠. 네. 그 영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근데 관악 출마하면 민주당이 공천 안 할 수는 없고 부산도 그런데 호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든 신당으로 나오든 본인이 알아서 생존해도 민주당에 큰 타격은 없다. 이런 박지원 원장의 신모 일화가 겉모술수일까요?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무관 이 얘기는 무소속의 관악이다 이렇게 이걸 암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신당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보다는 비례신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열린민주당 시즌2를 말씀하셨고 짠맛을 말씀하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이 더 개혁 성향의 지지 성향의 분들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은 네. 나름의 정당으로서의 장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를테면은 비례도 100% 오픈해가지고 네. 경선을 했다라든지 네. 당원들에 대한 권한은 이게 이제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약간의 이제 모델 같은 게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정당에서는 조국으로 대표된 이 정당에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안 잡혀요, 사실은. 검찰 개혁을 외칠 것인가 또 네. 글쎄요, 이게 잘 호응을 받을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뭐 저 조금만 말을 얹으면 그 지금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비례신당으로 가더라도 네. 본인이 어쨌든 창당을 주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이제 그런 뭐 학자 장관 출신 분들이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향상.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당을 창당하고 그걸 주도한다는 거는 상당한 각오와 네. 또 상당한 어쨌든 본인의 그 헌신과 네. 또 정치적 결단과 이게 필요한 건데 그보다는 거기에 얹혀가겠죠. 상징적인 인물로.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당의 색깔 또 그 당의 뭐 DNA 이게 뭐가 될 건가 그거 지켜봐야죠.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신당 얘기도 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없네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일석이조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